부지게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루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 하부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길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번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고 연인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으며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그리움 그리고 열망을 일깨워주는 누군가를 님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안국동의 한 골목길을 올라가면 만해는 그곳에도 있다. 산속의 불교를 세속 한가운데로 옮겨놓으려 했던 승려 한용운. 민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다 간 그는 이제 도시의 한 구석 법당 안의 침묵을 뚫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자 한다. 가을볕 따사로운 지난해 10월 한 선남 선녀의 결혼식이 열렸다. 결코 기쁨에 인색할 수 없는 이날은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건널목이기도 하다. 민족 시인이자 혁신적 승려인 만해의 딸 한영수. 시간의 흐름은 벌써 두 세대나 건너뛰어 만해의 딸은 이제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는 중년 부인이 되었다. 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엄숙하면서도 기쁨에 차있기 마련이다. 이 평범한 결혼식장을 메우고 있는 기쁨과 엄숙함에서 그리고 신랑의 씩씩하고 건강한 얼굴에서 우리는 님의 기억을 그리고 만해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으리라.
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게 아닐까. 그러나 누군가를 찾아가는 길이 매양 쉽지만은 않으리라. 만에 한영훈을 찾아가는 길도 결코 평탄치만은 않다. 백담사를 드나들던 승려 한영훈이 손을 담갔던 계곡의 물은 지금도 변함없이 차갑다. 그 한결같이 시린 물살이 오늘은 이 산과 저 아래 속세를 오가며 매서운 지저로 살았던 한영훈을 가깝게 실감시켜준다. 그가 따르고자 했던 님의 길은 그가 그토록 거부했던 죽음의 길보다도 더 험한 길이었으리라.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내서랍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백담사입니다. 만해 한영훈이 이 절에서 출가해서 인생관을 확립하고 민족과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즈넉한 목탁 소리 대신 석공들의 망치 소리가 요란하다. 다듬고 쪼고 새기는 대웅전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후대의 손이 가해지면 옛 자취는 또 조금 사라지겠지만 이곳 백담사는 한영훈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고뇌와 울분의 길에서 헤매는 그를 면벽정진과 정열적인 지필의 길로 이끌어낸 것이 바로 여기였다. 백담사의 하루는 대낮에도 달밤처럼 기억이 나다. 다만 스르르 오는 소리, 매미 우는 소리만이 찢어버리고 싶도록 권태를 깊게 한다. 그 미칠 듯한 정막 속에서 님의 소리를 듣는다. 불타이며 민족이며 연인이며 그 모두인 님. 님 앞에서 모든 차별과 대립의 언어는 사라진다. 내 설악의 계곡은 어쩐지 님이 쉬 모습을 드러내줄 것만 같은 것이다. 산책길에 나설 때마다 만에는 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님이여, 예수를 연잎잔에 가득 부어서 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님이여, 떨리는 손을 거쳐서 타오르는 입술을 죽이세요. 공사장 한편에 치워든 만해의 흔적은 몇몇 특선객들의 호기심만 잠시 불러일으킬 뿐이다. 만해의 흔적이라기엔 다소 초라하게까지 느껴진다. 그러나 백담사는 님의 침묵 하나만으로도 만해의 결정체를 낳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6년 8월 29일 그의 나이 꼭 47이 되던 날 새벽에 그는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했다. 님의 침묵에 시상을 가다듬으며 그리고 님을 향해 당장 달려가고픈 열정을 억누르며 만해는 이 느릅나무를 바라보곤 했다. 오랫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던 님을 향한 갈망은 마침내 이곳에서 노래로 외침으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잔뜩 그리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기운 것은 모든 것이 임이다. 가령 중생의 힘은 부처다. 부처의 힘은 중생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또 가령 마침이의 힘은 이태리다. 이태리의 힘은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힘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어떤 것을 표상하고 또 어떤 것을 비유하고 하는 문제뿐이 아니라 힘 자체의 어떤 아주 원칙적인 것 자체에도 거의 포함됐다고 봐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우리에게 드러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대상, 절실한 문제 그런 것을 일종의 연애적인 그런 표상으로서 힘을 설정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경우에는 참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다는 열정과 부합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소녀에게는 자기가 찾는 연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를테면 보편성으로서의 힘의 힘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 그래야지만 동네 우리 국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있어온 정한의 대상으로서 이런 것과도 이게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대의 가장 뜨거운 역사를 전개하는 데서 필요한 그런 가치의 인격화 이런 것도 거기에는 포함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외세의 경랑이 한반도를 휩쓸기 시작한 19세기 말은 조선 왕조의 국운이 기울던 시기였다. 만해는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의 성공리에서 태어났다. 양반가문 출생이라고는 하지만 가난한 백성의 아이들처럼 거친 보리밥을 먹으며 자라야 했다. 말단 관리면서 농촌 지식인이었던 부친 한은주는 총명한 아들 유천에게 옛 의인들의 전기를 통해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유천이 15되던 해 나라는 온통 동학이라는 거대한 혁명에 휩쓸렸다. 그리고 한응준에겐 동학 교도를 잡아들이라는 전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동학혁명은 땅만 파던 무지랭이들까지도 이미 중창을 들게 했다. 썩은 조정의 횡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일어났다는 동학패들의 소문에 유천은 유난히 귀를 기울였다. 그가 동학에 직접 가담했다는 말은 믿기 어렵지만 동학혁명의 불길을 만나 마른 집단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그의 젊은 혈기는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그를 끝내 방황의 길로 내몰았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설악산 오세암의 나무꾼 노릇에서 시작된 반항은 금강산의 검범사로 이어질 즈음엔 불승의 수도 행각으로 바뀌어갔다. 불타와의 만남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시베리아와 만주의 드넓은 공기를 마신 뒤 백담사에 돌아와서 쓴 오도성은 그칠 줄 모르고 타오르는 만해의 민족애를 담고 있다. 천리도화 편편비 흰 눈 속에 복사꽃이 펄펄 날린다. 그의 기나긴 방황이 낳은 오도성의 이 깨달음은 훗날의 님의 침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오도성은 뭔가 하면 진실을 깨우쳐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 진실이 뭐냐? 나라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암담한 민족에 빛을 던져주는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만해 선생의 오도성은 한 개인의 선적인 문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들 가슴에다가 적어도 시대정신의 진실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소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만해 선생의 오도성은 어떤 선문답의 시 이전에 그 시대에 정직한 바람이고, 그 시대정신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 실현절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도성도 역시 님의 침묵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님의 침묵 속에 있는 님은 오도성 속에 있는 깨우침의 관념을 구체화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종교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게으르게 살아서 그날을 편히 넘기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인간의 가장 큰 희망인 종교가 타락한다면 얼마나 큰일인가. 승리의 길로 들어서면서 만해는 당대 불교계의 모순을 꿰뚫어 봤다. 옛사람들은 마음을 고요히 가졌는데 요즘 사람들은 처소를 고요히 갖는다. 옛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병력과 같은 만해의 비판은 1500년의 전통 위에서 안주하고 있던 당시 불교계의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 이것은 한문으로 되어 있고 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대하기는 지나치게 어렵고 방대합니다. 만해 선생은 바로 이 어렵고 방대한 팔만대장경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쉽게 일반 대중이 친숙할 수 있게 이것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불교 설람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문조 불교 대전이 되겠습니다.
몇 사람의 고승을 위한 불교가 아니라 보다 많은 대중의 불교. 규율과 격식에 얽매인 불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교. 이를 위해서 많은 방대하고 어려운 불교 경전을 쉽고 짧게 재구성했다. 그 노력의 결실인 불교 대제는 조선 불교 유신론과 함께 우리 불교의 실천적 전통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고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만해는 진정한 불교의 혁신과 찬조는 파괴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만해의 불교관은 님의 침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불교가 사실은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임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대중을 제도해서 고통이 없는 정말 열반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는데 도피안을 시켜야 되는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일부 성가의 전유물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혁신운동을 하고 문자 그대로 이것도 가대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만해의 시라든가 소설에 그대로 이와 같은 불교 계획, 민중불교, 대중불교의 정신이라는 것이 노래되거나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어떤 예술작품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는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이 진보적이고 대중을 생각하는 계획적인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시의 리듬으로서 가락으로서 형태로서 또는 말로서 반드시 반영되었다고 보고 그것이 만의 예술이었던가 창조적인 상상력에 기여한 바가 참으로 크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망 속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뿐 달 자체는 보지 못한다. 백담사의 어둠을 뚫고 찾아온 이 깨달음은 한영훈에게 득도의 순간을 가져왔다. 그 순간에 그는 님에게로 가는 길을 보았으리라.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을 왜 내셨을까요? 내가 가려는 길은 내 님이 오려는 길이다. 내가 가기만 하면 님은 아니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간데도 내 님은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그 길을 가져다가 나의 님에게 주세요. 내게 주는 거나 내 님에게 주는 것은 같다. 사람마다 저의 길이 각각 있는 것이다. 내 님을 내 가슴에 안겨주마. 나는 나의 님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일체 만법이 꿈이라면 사랑의 꿈에서 불멸을 얻을 것이다. 님을 힘껏 껴안은 만해의 가슴 속엔 어떤 어둠에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꿈이 있었다. 그리고 어둠이 깊어갈수록 사랑의 꿈도 깊어갔다.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셔요. 당신은 나의 꽃밭으로 오셔요. 나의 꽃밭에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품으로 오셔요. 나의 품에는 보드라운 가슴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죽음 속으로 오셔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요.
온 민족의 만세 소리가 반도를 뒤흔들던 김인현 음력 3월 1일 독립을 부르짖는 민족의 함성 속엔 만해의 목소리도 끼어 있었다. 님은 말이 없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의 신념은 민족 대표 34인 중에서도 유달리 그를 돋보이게 했다. 독립선언서는 최남선 씨라는 학자가 짓는데 근데 그걸 그 얘기가 퍼키인데 그 글을 지어놓고 조건부로다 됐다고 그러더래. 조건부. 무슨 조건부냐? 내가 이 지었다는 걸 비밀에 붙일 일. 나는 거기다 도장 찍고 서명인데 빠진다. 두 가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세에 화가 나서 이따고 갖다 쓰느냐? 뭐 비밀에 붙여달라? 여기 그림 짓고 창간 못하겠다. 그따로 독립운동사를 어디다 쓰느냐? 그래서 화가 나 다시 지려고 하는데 다시 질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난 나대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 우선 여기다가 공약 3장만 붙인다. 공약 3장만 붙여서 그래가지고 써는 또 공약 3장은 당신이 붙이고 그 요 태화관이요 지금 요 태화 빌딩 자리에서 명호가 지는데 거기서 읽을 때요 당신이 나서 읽었다고요. 대표는 손해함으로 되었지만 그 읽는 건 독립선언은 이 양반이 했어요. 한영훈 씨가. 명분만을 위한 형식적인 참여는 아니었다. 대표 소명을 사용한 친원선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다. 그래서 최후의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는 준연한 전제를 덧붙인 것이다. 그날 대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한 민족 대표들은 모두 연행되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외친 사람들이 침략자에 의해 제나라 형무소에 가둬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한영훈의 의지는 자유로울 때보다 부자유스러울 때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추운 강방에서도 그는 사식과 보석 그리고 변호사를 일제 거부한 채 견뎠다. 이러한 비타협적인 옥중투쟁의 결과가 바로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다. 만해의 이러한 민족화는 그를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져가는 옛 의인들과 나란히 서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열 속에서 만해와 논개가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솟는 족성로는 살같은 광음을 따라서 다름질 칩니다.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향기는 썩지 않는다. 나는 시인으로 그대의 애인이 되었노라. 그대는 어디 있느냐? 죽지 않은 그대가 이 세상에는 없구나. 나는 다만 그대의 유언대로 그대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영원히 다른 여자에게 주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얼굴과 같이 잊을 수가 없는 맹세입니다. 용서하셔요, 논개요. 그대가 용서하면 나의 죄는 신에게 참회를 아니한데도 사라지겠습니다. 천추에 죽지 않는 논개요.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요.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슬프겠는가. 나의 웃음이 겨워서 눈물이 되고 눈물이 겨워서 웃음이 됩니다. 용서하셔요. 사랑하는 몬테요. 이조 500년 동안에 철저한 남성 위주의 문화가 강화되고 여성적인 요소는 이제 변두리라든지 혹은 저 하층으로 쫓겨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었다가 근대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눌렸던 여성적 에너지가 분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시인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빌리게 된 거죠. 만해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님의 침묵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해는 다른 시인들보다도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한 대단히 엄숙하고 장중하고 거시적인 혹은 투쟁적인 이러한 사상을 표현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와 남성적인 어떤 정신의 태도 이것이 함께 만나서 그의 시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조금도 무리가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간회가 해산되고 광주 학생의거 열기가 가라앉은 뒤에 만해 선생은 이곳 시무장에서 집거하게 됩니다. 일제히 총독부와 마주보기 싫다 해서 북향으로 지은 이 집은 만해 선생의 굳은 지조 그리고 만년의 쓸쓸한 생활을 지금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잃은 소 없건만은 찾을 손 우습도다. 만일 잃을 시 분명하다면 찾은들 지닐소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않으리라. 시무장이라는 이름은 소를 찾는다는 뜻인데 불가에서 소는 흔히 마음에 비유된다. 이렇듯 마음을 찾는 일만을 지향하기로 한 것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좌우 합작 사회단체인 신간회가 해산된 이후 만해의 열정적인 활동은 내면의 집거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간에도 불승들의 한일 비밀기에 쌓인 만당을 조직한다든지 학병 출정에 반대하는 연설에 나서기도 했지만 길지도 않았고 또 찾지도 않았다. 그는 아무래도 마음을 찾기 위해 세속 바깥으로 길을 떠난 사람 같았다. 당시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끝이 멀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날로 광폭하고 야만스러워져 간다. 그 회오리에 휩쓸려 식민지 지식인들의 추한 변절도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만해에게 변절이란 닿지도 않은 일이었다. 이 시기에 만해는 학병 출정 연설을 끝까지 거부한 희귀한 인물로 기록된다. 뒤에 대고 가만히 이래. 요즘에 신문에 우리나라 깐디야. 우리나라 깐디야. 그리고 어느 날 이 정인보 씨가 얘기를 끝에 청년들한테 조선 청년은 한용운 선생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부탁을 해요. 그 옆에서 듣고서 만해 사상연구회로 주인이 바뀐 이 방에서 만해는 불도 떼지 않고 살았다. 어찌 일본의 백성이 될 수 있냐고 호적도 갖지 않았다. 한용운 선생을 배라는 한용운 선생 어떤 분인데 배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모든 사실은 그의 운동이나 집거가 결코 일제와의 타협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준다. 그랬기에 오늘 생전의 만해를 회고하는 당서가 바로 만해가 머물던 그 현장에서 즐겁게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감옥에서 보니까 예식을 창 만들었는데
만일 내가 단두대에 나감으로써 나라가 독립된다면 추호도 주저하지 않겠다. 회감날 집고와 침묵 속에 잠겨있던 마네의 목소리는 모처럼 쩡쩡한 울림을 들려주었다.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에도 와있지 않은 님을 찾으며 님을 외치며 살아온 그에게 그 채워지지 않은 공간은 가혹한 영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곳에 없다. 해방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를 추억하는 담선은 아무리 즐거운 내용이라도 결국은 쓸쓸함으로 바뀌고 만다. 그리고 시무장 맞은편에 버티고 선 일본 대사관전은 역사의 비애를 넘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시비 제막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차마 떨치고 한 시대 한 인물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황금의 꽃같이 이를 알 젊은이는 어느 시대의 나이. 옛 맹세는 그것을 아는 젊은이들은 역사 속의 인물들을 곧잘 현대로 끌어낸다. 미풍의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만해의 시비 관리도 젊은 학생들의 그런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시대에서 시대로 젊은 가슴에서 젊은 가슴으로 만해의 정신이 이어질 때만 오늘의 시비 제막도 뜻있는 일이리라. 흔적 없이 살다간 평범한 사람들이 묻히는 마무리 공동묘지에서 만해는 말없이 번잡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작은 본분 안에 담긴 침묵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어야 할 것인가? 독자여,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에 나를 슬퍼하고 스스로 슬퍼할 줄을 압니다.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때에는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이는 것과 같을런지 모르겠습니다.